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78편 신돈의 개혁 그리고 전민 변정도감. 공민왕 15년에 신돈을 비판하는 글을 공민왕에게 올렸던 간관 정추와 이존호가 지방으로 좌천당한 이후에 신돈은 국왕의 버금가는 권위를 누리게 됩니다. 신돈과 공민왕의 왕윤사 행차를 서술한 고려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신돈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만합니다. 신돈이 제추들과 함께 광주 천왕사에 있던 사리를 왕윤사로 맞아왔을 때 왕이 백관을 영솔하고 구경 갔다. 백관들은 의관을 정지하고 뜰에 줄지어 서 있었으나 신돈은 반소매 옷을 입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서 왕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주상 전하, 여기 서명하시옵소서. 참의께서 소매에서 꺼낸 그 문서가 무엇이오? 연화문이옵니다, 전하. 오, 그래요. 첨의가 주시는 연화문인데 당연히 서명을 해야지요. 신돈이 연화문을 꺼내 들고 선체로 왕에게 건네주면서 서명하라 하였다. 그러자 왕은 공손하게 받아들더니 서명하였다. 연화문이란 부처를 위해서 시주할 것을 권하는 글을 일컫습니다. 여기에서 공민왕은 신돈을 첨의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사서에는 왕이 유일하게 이 신돈에게만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존중의 뜻으로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신대 김순자 교수는 국왕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라고 얘기합니다. 국왕은 모든 인간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국왕은 모든 관리들, 모든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예우다. 유일한 이제 예외이다. 고려사 같은 경우에 보면 인종 같은 경우가 외할아버지인 이자겸이를 이름을 못 불렀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신돈은 이제 예우를 해줬다. 그러니까 관리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반발을 했다. 이 밖에도 고려사에는 여러 행사에서 공민왕과 신돈이 군신 간의 예의를 갖추지 않고 스스럼 없이 행동했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들어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노국공주의 능인 정능의 제사를 지내는데 신돈은 배례를 하지 않고 공주의 신절을 마주하고 앉아서 식사를 올렸으며 또한 왕이 각자의 왕릉에 배할할 때에도 백관들은 모두 왕을 따라 배례하였는데 신돈은 홀로 뻣뻣이 서서 배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왕이 격구를 구경하러 갔을 때에도 시중 이하의 신료들이 모두 기립하였으나 신돈은 태연자약 말을 탄 채로 지나갔다. 왕이 하루는 걸어서 신돈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신돈은 임금과 나란히 걸터앉아 마치 동료와 같이 허물이 없었고 도무지 임금과 신하의 예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자, 이렇게 되자 여타의 다른 대신들도 이 신돈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영공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공이란 무신 정권기에 최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은 집권자 김준을 부를 때 사용하던 극존칭이지요. 그런데 공민왕은 신돈을 앞세워서 개혁을 하더라도 엄격하게 군신 간의 예를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힘을 실어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듯 왕의 지위에 필적할 만한 예우를 했던 것일까요? 광운대 김인호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영공이란 말 자체가 무신정권기에도 쓰였던 것처럼 사실 최고 관료의 지위라고 하는 그런 걸 호칭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공민왕은 이제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자기의 그 유일한 정치적 파트너로 이제 확실히 인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는 원에서 폈던 공민왕의 어떤 그 심성이랄까요? 어떤 정신 상태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원의 경우에서는 이제 남아승에 대해서 상당히 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자랐던 공민왕 같은 경우가 어린 시절 원나라 조정과 황실에서 라마승을 극진히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경험도 작용했을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공민왕이 신돈을 기용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는지가 사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돈이 나서서 하고자 했던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궁금한데 고려사에서는 사실은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공민왕이 왜 신돈을 등용을 했는지, 신돈이 구체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고 거기에 대한 비판 기록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작 이 정치의 중심에 있는 공민왕과 신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상당히 맹점입니다. 공민왕은 이미 국왕으로서 15년 이상 여러 진짜 산전수전, 몇 번 암살의 위험까지 겪은 사람이 신돈에게 이렇게 전권을 위임하면서 등용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의도하는 바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에서 김순자 교수가 공민왕이 신돈을 통해서 구현하려는 정치와 이상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사서에 나타나지 않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돈이 중심이 돼서 추진했던 확실한 개혁 조치가 있었습니다. 주상 전하, 전민 변정 도감의 설치를 주청드렸사온데 윤허에 주시겠사옵니까? 첨의가 올린 전민 변정도감 설치 계획에 과인 역시 적극 찬동하는 바이요. 첨의가 변정도감의 판사가 되어서 흔들림 없이 시행하도록 하시오. 황공하옵니다, 주상 전하. 신돈이 기용된 이래 무수한 사람을 자리에서 내쫓거나 징벌을 가하기도 하고 반면에 또 무수한 인물들을 요직에 등용하기도 하는 등 인사이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무슨 제도를 만들어서 개혁 작업을 했다는 기록은 별반 보이지 않는데 그런 중에도 전민 변정도감을 통한 개혁 내용만은 확실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밭전자에 백성민자를 쓰는 이 전민변정도감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토지와 백성에 관한 잘못된 것을 고치는 임시관청이란 뜻일 텐데요. 김인호 교수로부터 그 설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것은 이제 권세가들이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백성, 즉 노비로 만든 백성들이죠. 그리고 이제 불법적으로 빼앗았던 땅을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한 임시기구입니다.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도감이라고 하는 것, 전민변정도감 자체는 이때 처음 만들어졌던 건 아니었고 이미 충무왕 때도 한번 만들어졌던 경험이 있던 그런 기구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시기에는 전민변정도감에 확실히 힘을 실어줘서 사람들에게 이제 신고를 하게 되고 많은 땅이나 그 노비들을 돌려주게 됨으로써 이 성인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 개혁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해나가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민변정도감의 판사가 된 신돈은 각처에 다음과 같은 유고문을 발표합니다. 근래에 나라의 기강이 모두 파괴되어서 더러운 욕실을 탐하는 것이 떳떳한 관습처럼 돼버렸다. 종묘와 학교와 창고와 사찰과 녹존군 등에서 경비 조달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전답들은 모두 다 세도가들이 강탈, 점령하여 버렸다. 그들은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양민을 자신에게 예속된 노예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주와 현의 영리와 관노, 백성들로서 나라의 역에 징발되는 것을 기피한 자들을 모두 은닉하여 대규모 농장을 차림으로써 백성에게는 해독을 끼치고 나라를 궁핍하게 만들고 있는 바, 하늘도 노하여 수재와 한재와 역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도감을 설치하고 그 시정 작업을 담당하게 하였으니 서울에서는 15일 이내에, 지방에서는 40일 이내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시정하는 자에 한하여 과거를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한이 경과한 뒤에 발각된 자는 처벌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무고를 한 자 역시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시기에 고려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이제 소수의 권세가들이
아주 대규모로 개인 토지를 늘려가지고 농장으로 경영을 하고 있어서 농민들이 토지를 뺏기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농민이 토지를 뺏기는 것은 일단 농민에게 그 자체로서도 문제이지만 결국은 국가로 보면은 세수입이 안 들어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가 이제 국가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토지 문제, 토지 조사를 해가지고 소유자를 밝혀서 돌려주고 하는 그 일이 필요했었고, 사실 이것은 몽고하고 전쟁이 한 이후에부터 계속 문제되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 원나라가 개입을 한다든가 혹은 권세가들이 작용을 한다든가 해서 계속 그러한 시도들이 실패해오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도가들에게 그동안 탈법적으로 빼앗았던 땅을 원주민에게 모두 되돌려주라는 경고문을 발표한 셈이죠. 그러니까 그 신돈이 유고문에다 뭐라고 써서 붙여놓은 거야? 아니, 우리같이 원래는 양민이었는데 억울하게 권세 있는 사람들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이참에 도로 다 양민으로 만들어준대.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던 그 고관 대작들한테 세금을 안 뜯겨도 되는 것인가? 아니, 물론이지. 그 대신에 나라에 세금을 바치게 된다, 이런 말이야. 오, 아이고 이제부터 나도 이 나라의 백성 노릇을 하게 됐네 그려. 역시 신돈이야. 맞아. 신돈이 인물은 인물이야. 성인이야. 성인이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권세가들이 불법으로 탈점한 토지를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도록 하는 조치 못지않게 양민이었다가 세도가의 사적인 노예로 된 사람들, 즉 사민이 된 자들을 다시 양민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사실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겠죠. 고려시대 때는 지금하고 달라서 국가의 공민으로 남아있을 때는 세금을 내지만 노예 신분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사민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데, 그러면 사민은 어떻게 하냐? 그 땅에 살고는 있지만 나는 소속이 고려라는 국가가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이자겸이라든가 아무개라는 어떤 권세가에게 속하는 개인 노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세를 안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되는 방법은 토지와 그 다음에 양민이 없어지고 노비가 늘어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도 있지만 불법적인 방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민한 정도 되었을 때 이 상황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고려사를 편찬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신돈을 부정적으로 기술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는데요. 전민도감을 통한 개혁 조치 역시 사실을 사실대로 기술하면서도 신돈을 흠집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습니다. 신돈의 유고문이 발표되자 세도인은 많은 집들이 강점했던 전민을 본래의 주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신돈은 하루 걸러서 전민 변정도감으로 출근하였으며 이인임과 이춘보 등이 신고를 접수하여 판결을 내렸다. 신도는 겉으로는 공도대의를 표방하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천민 노예들이 양민이라고 호소하면 모두 양민으로 만들어 주었으므로 노예로서 주인을 배반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성인이 나왔다라고들 좋아하였다. 신돈이 하는 일을 은근히 천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영합하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포퓰리즘 차원의 형태로 비판하는 한편으로 천한 노예들이 도리에 어긋나게 자신들이 모시던 주인을 배반한 것처럼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양민이 된 사람들이 신돈을 일컬어서 성인이 나왔다고 환호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서의 원문에는 성인출이란 세 글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순자 교수는 이것이 예사로운 표현이 아니라고 하네요.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이 동아시아 역사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중국 역사에서 보면 중국의 이제 전설시대라고 하는 삼황오제 시대에 그 우임금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고대 중국 사람들이 황하 일대에 사는데 황하가 계속 범람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황하가 맑으면 성인이 나온 것이다. 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하가 맑다는 얘기는 황하의 치수 사업을 성공한다는 얘기고 결국은 농민들이 안정되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인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우임금입니다. 그래서 그 우임금에 대해서 성인출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고려사에서 이렇게 딱 간결하게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신돈에게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국왕을 칭송하면서 성인이란 호칭을 간혹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떤 역사적 사실을 두고 성인이 나왔다라는 말을 쓴 것은 신돈의 경우가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신돈에 대한 공민왕의 마음은 임금이 신하를 총애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야말로 극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낙산사에 당도하였구나. 어서 오시옵소서, 주상 전하. 이곳이 첨의의 원찰이라 하였는가? 그러하옵니다. 왕이 신돈의 원찰인 낙산사에 행차하였다. 왕이 도착하자 좌우 시종들이 앞을 다투어 말했다. 주상 전하, 저기 저 황금빛 들녘을 보시옵소서. 금년 농사가 대풍작이옵니다. 경아들이옵니다, 주상 전하. 경아들이옵니다, 주상 전하. 풍작이 든 것은 과인의 덕이 아니로다. 박덕한 과인이 15년간이나 국왕으로 있는 사이 홍수와 가뭄 등 재화가 끊일 새 없었는데 금년에 드디어 이렇게 대풍작이 들었으니 이것은 실로 첨의가 음양을 잘 섭리한 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해에 풍년이 든 것도 첨의, 즉 신돈이 음양을 잘 섭리한 덕분이라면서 신돈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민왕이 이처럼 신돈을 깍듯하게 대한 것과는 달리 신돈의 공민왕에 대한 태도는 다른 신료들이 보기에 매우 불경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유탁이 임금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었다. 이 연회에는 입비와 정비 등 두 왕비도 참여하였는데 두 왕비가 동편에 앉고 신돈은 서편에 앉았다. 신돈이 임금에게 농담 삼아 말했다. 주상 전하, 두 분 왕비가 연소해서 전 앞에서 어리광이 심하겠군요. 어리광이 심하다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면 두 분 왕비가 젊으신데 전하의 옥체가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필요할 수도 있지. 그렇고 말고. 자, 이러한 내용들을 미주알, 고주알 사서에 기술해 놓은 것은 신돈이 그만큼 신하의 도리를 무시하고 경망스러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 때문이었겠죠. 공민왕 15년 5월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아니, 큰일이라니. 무엇이 큰일이란 말인가? 왜구가 우리의 좋은 손을 공격하여 탈취하였다 하옵니다. 지금 그 왜구들은 어디에 있는가? 교동에 상륙하여 교동현을 도륙하고 있다 하옵니다. 교동이면 도성의 턱밑이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주상 전하. 찬성사 안우경과 평리 지용수 그리고 판계성 이순을 부르라. 이들에게 병마를 거느리고 가서 동강과 서강 그리고 승천부에 주둔하여 왜구를 소탕하게 하라. 하오면 공주 마마의 영전 건축과 정릉의 역사는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어찌하다니. 노국 공주의 영전을 위한 토목 공사는 결코 멈추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노국 공주란 출산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원나라 출신의 왕비입니다. 그런데 고려사 등의 사설을 보면 노국 공주의 죽음 이후에 공민왕이 낙담한 나머지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불교에 탐닉했고 신돈이라는 승려를 중용해서 정치를 그에게 맡김으로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주가 죽은 다음에도 공민왕은 공주를 잊지 못해서 나랏일은 뒷전으로 제쳐두고 공주의 무덤인 정릉과 공주의 영전을 위한 토목공사에만 집착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노국공주의 영전과 정릉의 역사를 크게 일으키는 바람에 일반 사무는 폐지되다시피 해이해지고 창고는 텅 비었으며
수기에서는 군사들이 허약하여 군정을 다스리지 않았으므로 병기는 가질 만한 것이 없고 갑옷은 줄 만한 것이 없었으니 모든 군사가 사기가 떨어져서 적군을 바라보고도 감히 나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토목공사에 집중하는 것, 그런 기록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 고려사를 편찬했던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의 시각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제 주로 그렇게 되면 토목공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힘과 재정이 낭비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비판의 아마 요점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왕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어 있는 것들이죠. 아마 공민왕이 이런 토목공사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노국공주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전제가 되어 있겠지만 좀 더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부분에서도 이런 영전공사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웅장하게 만들어진 영전은 결국 자신의 권위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몰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공주의 영전 짓는 건축공사 때문에 나라의 창고가 텅 비고 군비가 허약해졌다는 것은 상당히 과장된 듯 보이는데요. 고려사 자료를 보면 이런 기사도 등장합니다. 노국공주의 영전을 왕륜사의 동남쪽에 크게 짓는데 백관으로 하여금 나무와 돌을 실어 운반하게 하였다. 수백 명의 인부가 큰 제목 한 개를 끌고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허야 어허하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고 죽은 소가 길거리에 널렸다. 네, 다소 과장이 있다 치더라도 이 공민왕이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주를 추모하는 사업에 국가 재정을 많이 쏟아부어서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민왕은 어째서 이렇게 사후에까지 노국공주를 못 잊고 집착하는 것일까요? 공민왕하고 노국공주의 관계는 단순한 이제 부부 관계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동반자의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때까지도 공민왕에게 있어서 정치하는데 가장 큰 딜레마는 원이라는 왜국입니다. 그럴 때 한결같이 공민왕 앞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공주입니다. 일단 신분이 원나라 공주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남편인 공민왕을 개인적으로도 보호하고 공민왕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치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후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동반자가 죽었을 때 공민왕이 대단히 낙담하고 신경의 변화를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순자 교수는 공민왕이 노국공주 사후에 신돈을 기용해서 정치를 맡기고 자신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 그 배경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정치 전면에 안 나서면서 신돈을 등용을 하는데 사실은 신돈을 등용하고 일단 정치 일선에서 뒷걸음을 잠깐 친 것은 사실은 노국공주가 죽은 것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원나라가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방패막이가 없어져 버렸을 때 내가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이 더 위험하고 원나라가 직접 나를 폐위시킨다거나 혹은 암살하려는 시도를 더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물러섰던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국공주가 죽음으로써 원나라 부마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공민왕이 전면에 나서서 정치를 하다가 자칫 원나라 황실의 견제를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신돈을 전면에 세우고 자신은 뒷전에 머무는 쪽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앞에서 공민왕의 왕비였던 노국대장 공주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는데요. 공민왕에겐 후사가 없었습니다. 왕자를 갖지 못한 데 대한 공민왕의 상심은 매우 컸던 모양입니다. 공민왕이 궁궐에서 문수보살을 찬양하는 문수회를 베푸는데요. 왕이 베푼 문수회가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나는 어찌하여 고려의 왕통을 이을 왕자를 생선하지 못하였단 말인가? 전하, 너무 상심 마시옵소서. 문수회를 개설하고 나면 반드시 태자가 탄생할 것이옵니다. 첨이가 한 말이 사실이요. 정말로 이 법회가 끝나면 후사를 볼 수 있단 말이요. 그리할 것이네. 상심 마시옵소서. 그해 9월 공민왕은 신돈의 원찰인 낙산사로 행차를 하는데요. 이때 신돈은 오이락이라는 사람에게 비밀리에 축원문을 쓰게 합니다.
부처에게 비는 그 축원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저의 분신인 모니노가 복을 누리게 하시옵고 부디 장수하여 나라에 오래 머물러 살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신돈이 은밀하게 축원을 해준 이 모니노란 대체 누구일까요? 모니노는 신돈의 비첩인 반야의 소생이니 우이다. 공민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고려의 제32대 임금을 우리는 우왕이라고 부릅니다. 모니노라는 아명을 가진 인물이 바로 우인데요. 공민왕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고려 왕실의 성씨인 왕씨일 테니까 왕우가 돼야 할 텐데 고려사에는 신씨성을 붙여서 신우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고려사에서는 아예 그를 왕 취급을 하지 않아서 고려사 세가편에 그의 통치 기록을 넣지 않고 그의 일대기를 반역자들의 열전에다 편입시켜 놓고 있습니다. 고려사 편찬자들이 그를 신우라고 표기한 것은 아마 그를 신돈의 아들로 규정한 것이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모니노는 신돈의 비첩인 반야의 소생이다 라고 못박음으로써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민왕은 생전에 그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공민왕의 아들이냐 아니면 신돈의 아들이냐를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고려사에도 말들이 많았고 지금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노를 낳은 엄마는 분명합니다. 반야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반야가 원래 신돈 집에 있었던 노비였습니다. 반야가 신돈의 첩이었느냐 하는 것도 고려사에는 그렇다라고 썼는데 그것도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고려사에서는 신돈이 비첩이었고 그래서 반야가 낳은 아이는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고 신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고 신우다. 그래서 이제 고려사에도 국왕에서 빼가지고 반역전에다가 신우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사 조료의 공민왕 15년 9월 기사를 보면 공민왕이 신돈의 원찰인 낙산사에 행차했다는 기사 뒤에다가 매우 흥미로운 설화 하나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신돈이 여종 반야를 맞아들여 임신을 시켰다. 출산이 임박하자 신돈은 얼치기 승려인 능우에게 부탁하였다. 능우야, 이 계집이 내 아이를 잉태하였는데 너희 어머니 집에 보내서 거기서 아이를 낳도록 하거라. 반야는 능우 어머니 집에 가서 아이를 낳은 다음 7일 만에 다시 신돈의 집으로 돌아왔다. 능우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거두어 길렀다. 그런데 만 1년이 되지 않아서 아이가 죽어버렸다. 능우 어머니는 신돈에게 야단 맞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다른 사람의 아이를 훔쳐다가 다른 곳에 두고서 신돈에게 이렇게 청하였다. 영공께 아뢰옵니다. 지금 아이에게 병이 생겼사옵니다. 하여 성 바깥으로 옮겨서 기르려고 하는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가 병이 났다고 하였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하지만은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정성껏 돌보면은 쾌차할 것이옵니다. 그래 하라. 이후 1년이 지났다. 신돈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길렀다. 반야라는 여종도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닌 줄은 몰랐다. 이때 왕은 항상 대를 이을 아들을 구하여 양자로 세우려고 하였는데 어느 날 신돈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신돈이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아뢰었다. 전하, 이 아이를 양자로 들이시어서 왕위를 잇게 하시옵소서. 첨이 이 아이를 양자로 삼으라 하였소. 예, 전하. 그리 하시옵소서. 왕은 겉으로 웃으면서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내심으로는 이를 허락하였다. 고려사 조료에 실린 설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소개하겠지만 뒷날 공민왕은 신돈을 처형한 다음에 그 아이가 공민왕 자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과연 나중에 우왕이 되는 이 모니노라는 아이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학자들도 사실은 모르는 부분일 텐데요. 이거는 사실은 당시 소문으로 돌고 있던 거를 아마 기록으로 남긴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나중에 조선 왕조를 세우게 될 때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우창 비왕설, 그러니까 우왕과 창왕은 결국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다. 그 혈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근거가 되는 기록이 바로 이 기록이기 때문에 당시 아마 더욱더 고려사에게 꼭 들어가 줘야 되는 그런 기록으로 실렸을 텐데요. 사실 여부는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나오는 모니노라는 아이는 공민왕의 아들이 아닌 신돈의 아들로 고려사에 나와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니노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라면 고려 왕실의 왕통이 공민왕 때에서 끊어져 버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 우왕은 고려 왕실의 혈통이 아니므로 이성계가 권력을 잡는 것이 정당한 것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내용을 가지고 학위 논문을 쓴 바 있는 김순자 교수는 모니노, 즉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 아니라 공민왕의 혈통일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공민왕은 공민왕 살아생전에 얘는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노가 기록에 처음 나타나고 나서 한 18, 9년 동안 이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가 고려사에 언제 처음 나오느냐면 우왕이 왕위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성계파 쪽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거의 2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의 그 당시에도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많이 이렇게 기록을 애매하게 해놨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고 신돈의 아들이라는 얘기 발설된 것은 분명히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이성계가 집권을 하고 나중에 공민왕은 신돈을 숙청한 다음에 모니노가 자신의 아들이므로 왕위를 그에게 계승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가 왕위를 계승해서 우왕이 됩니다. 그때까지 그가 신돈의 아들일 것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공민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단 얘기죠. 그런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한 직후에 이성계 측근의 인물들이 지금 왕위에 있는 우왕이 공민왕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어찌 믿겠는가? 그를 낳은 반야라는 여종은 본래 신돈의 비첩이 아니었나? 그런 천한 비첩을 공민왕이 상대하여 우왕을 낳았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아마도 우왕은 신돈의 아들일 것이다. 이성계 쪽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우왕을 공격한 다음에 우왕을 폐위시키고 권력을 잡게 된다는 얘기죠. 우왕을 정통성이 없는 혈족으로 만들어야 자신들의 권력 찬탈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가정을 해서 모니노가 정말로 신돈의 혈육이었다면 공민왕이 신돈을 숙청한 마당에 그 정적의 아들을 거짓으로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하고서 왕위를 물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김순자 교수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공민왕이 모니노를 자기 엄마인 그 명덕태후나 관리들에게 이 얘가 내 아들이다라고 소개한 것은 신돈을 숙청한 다음입니다. 그러면 공민왕이 자기가 숙청했던 신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사람을 내 후계자로 정했을까? 고려사는 그렇다라고 썼습니다만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국왕이 내가 아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족으로 숙청했던 신돈의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을 것일까? 그건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돈이 멀쩡하게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공민왕 15년조에 모니노가 신돈의 아들인데 능우라는 승려의 어머니 집에서 출생하고 그 아이가 죽자 다른 아이로 바꿔치기 한다는 다소 황당한 설화가 왜 등장할까요? 이성계를 태조로 받드는 조선 초기의 유학자들이 고려사를 집필하면서 위화도 회군 직후에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란 얘기를 갑자기 제기하면 눈치가 보이니까 그 훨씬 이전부터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민왕 15년에 왕이 신돈의 원찰인 낙산사에 갔다는 기사 뒤에다 그런 설화를 삽입해놨다. 이러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돈의 이웃에 이윤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모양입니다. 이 이윤목의 딸은 이미 고한우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었는데 얼굴이 빼어나게 예뻤다는데요. 그 아버지 이윤목은 이미 출가한 그 딸을 이용해서 출세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영공, 이 아이가 제 딸인데 술을 한 잔 받으시지요. 무엇하고 있느냐? 영군께 술을 따라 올리지 않고. 예, 아버님. 제 술 한 잔 받으시지요. 그래. 공의 딸은 미색이 참 빼어나구려. 그 뒤쪽에 이어지는 기사는 이렇습니다. 이윤목이 출가한 자신의 딸을 시켜서 술을 따르게 했는데 신돈이 좋아하여 간음하였다. 신돈은 이윤목을 응양군 상호군으로 임명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또 이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신돈이 죽은 밀직제학 허강의 아내 김씨에게 장가들고자 하였으나 김씨가 거절하였다. 내 남편은 평소에 다른 부녀자를 견눈으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망인인 내가 그런 남편을 어찌 배반할 수 있겠소? 영공께서 기어이 내 몸을 더럽히려 하신다면 난 마땅히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겠소. 김씨는 드디어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다.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를 보면 신돈의 행적을 기록한 기사의 이곳저곳에 그가 어떤 여자를 간음했다거나 또 어떤 여성과 사통했다는 따위의 기사들이 수시로 등장합니다. 분명 신돈에 대해서 인신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전체 자체가 거짓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없는 얘기를 끼워 맞추지는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적어도 떠도는 소문 부분들을 과장해서 싫긴 하지만 아예 없는 이야기를 싣거나 그런 경우는 조금 어렵거든요. 보통 지금도 권력 언저리에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 소문들이 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채집해서 넣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분명한 건 신돈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실렸다는 건 확실합니다. 신돈에 관한 기록을 보면 신돈이 여성들하고 간음을 했다, 사통을 했다라는 기록이 유난히 많습니다. 신돈은 승려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참여하면서부터는 환속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신돈이 죽을 때 보면 부인과 아들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환속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돈에 관한 기록은 계속 환속 이전에 중위 스님이었다라는 데 기준을 두고 여성하고의 관계하는 것을 다 비난하는 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속 여부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신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사통을 한다거나 간음을 한다든가 하는 건 고려시대를 통해서 한결같이 비난받던 사항입니다. 신돈을 부정적으로 기술하려는 사서 편찬자의 의도가 깔려있긴 하지만 서술은 하되 지어서 쓰지는 않는다는 수리부작의 원칙에 의해서 기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돈의 음행에 관한 기록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봐야 하겠죠. 공민왕 16년 7월 주상 전하, 익제공이 세상을 떠났다 하옵니다. 아니 이런... 익제 이재현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재현은 신돈과는 사이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공민왕이 신돈을 총애할 때 이재현이 왕에게 말했다. 전하, 제가 언젠가 신돈의 얼굴을 유심히 본 적이 있사옵니다. 그래, 살펴본 소감이 어떠하였소?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신돈의 골격을 보아하니 옛날에 흉악한 사람과 비슷하여 반드시 후환이 있으리라 사료되옵니다. 전하께서는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라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신돈은 깊이 감정을 품고서 이재현을 백방으로 비방하였으나 이재현이 연로하였기 때문에 해를 끼칠 수는 없었다. 신돈은 공민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하, 한 유학자를 좌수로 삼고
그 문화생들이 서울과 지방에 널리 포진해 있으면서 서로 청탁하면서 하고 싶은 짓을 다 하고 있는 바, 예컨대 이재현의 문생들이 그러합니다. 문화부의 문생들이 나라에 가득 찬 도적으로 되고 있사오니 유학자들이 끼친 해독이 이러하옵니다. 이재현은 신돈의 인상이 흉악하다고 비난했는데, 이 신돈은 이재현이 개혁해야 할 문벌 세력의 본복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신돈이 결국 공민왕을 배반했을 때 공민왕은 이렇게 후회합니다. 일제의 말을 들어야 했어. 그의 선견지명을 누가 따르리요? 그런데 고려사 편찬자들도 이재현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재현은 성리학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조회도 없이 공자와 맹자를 공담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식자들이 유감으로 여겼다. 고려사의 편찬자들이 이재현이 온전한 성리학자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현은 불교도 좋아했어요. 그게 고려의 전통이고 풍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기록을 고려사를 쓴 사람들은 오로지 성리학만 하는 사람이고 불교를 대단히 배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도전이 척불론을 쓰는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재현도 그렇고 이색 같은 경우도 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민왕 16년 10월 지도첨의 오인택, 전임시중 경천흥, 전임평리 목인길, 삼사우사 안우경, 삼사좌사 김원명, 전임밀직부사 조희고, 판계성 이순, 평리 한휘, 응양군 상호군 조린, 상호군 윤승순 등이 비밀리에 회동을 합니다. 이들이 무슨 얘기를 주고받는지 들어보시죠. 이제 신돈의 전횡을 더 이상 참고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신돈은 사특하고 아첨하며 음험하고 교활합니다. 게다가 훈구를 내쫓고 죄 없는 사람을 무찔러 죽여서 당파가 날로 더 심해지는 형편이에요. 도선 비기를 보면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사람이 정치를 문란하게 하고 나라를 망친다는 말이 있는데 틀림없이 신돈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장차 국가의 큰 근심거리가 될 터이니 이쯤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뜻을 모아서 주상 전하께 아뢰고 신돈을 제거하도록 주청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상께서 우리의 청을 간합해 주실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쉽게 물러나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결의를 다져 주청을 올리면 주상께서는 무시하지 못하실 것이요. 좋습니다. 그리 하십시다. 신돈을 제거하도록 임금을 압박하자는 결의를 한 것인데요. 뜻을 함께한 면면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들 중에서 특이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김원명이겠죠. 이 김원명은 승려이던 신돈을 처음으로 공민왕에게 소개했던 인물로서 신돈이 공민왕의 신임을 받아서 권력을 휘두를 때 측근에서 힘을 보탰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는 바로 그 신돈을 제거하자고 결의를 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김순자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 사람들 중에 이제 특히 좀 눈에 띄는 사람이 김원명입니다. 이 사람은 신돈을 천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거하고 이제 한 2년 조금 더 지났을 시기인데 신돈이 권력을 많이 부리는 것을 보고 오히려 신돈을 제거하려는 그 사람들에 같이 가담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경천흥은 이 당시 이제 대표적인 무장이면서 시중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인택이라는 사람도 이 당시에 이제 첨의사에 이제 지사로 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조린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조인규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건국의 주역이 되는 조준의 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의 의도를 어떻게 공민왕에게 전달했고 또 공민왕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작당했다는 정보는 공민왕보다 먼저 신돈에게 흘러갑니다. 판소부시사 강원보가 오인택 등이 나눈 이야기들을 듣고서 은밀하게 신돈에게 알렸고 신돈은 그 길로 공민왕을 만났다.
주상 전하! 아니, 처미께서 어인 일로? 저 신도는 산소 사이에 은가하던 일개 중이옵니다. 아니, 참이 대체 무슨 연유로 이러는 것이오? 산중에 있던 저를 전하께서 억지로 벼슬을 시켜 오늘에 이르러 싸우며 저는 감히 어명을 어기지 못하고 악인을 제거하고 현인을 임명하여 사만의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평안하게 한 뒤에 가사 한 벌과 바리떼 하나를 가지고 다시 산중으로 돌아가려 하였사옵니다. 아니, 참이 대체 왜 이러는 것이오? 이런 저 신돈을 나라 사람들이 잡당하여 죽이려고 하니 전하께서는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참이 왜 이러시오? 대체 누가 참이를 죽이려 했단 말이오? 왕이 놀라서 물으니 신돈이 강원보로부터 들은 말을 자세히 아뢰었다. 오인택을 당장 잡아다 순군하게 하옥하라. 조희고, 경천응, 김원명, 안우경, 목인기를 포박해오라. 곤장을 쳐서 멀리 변방으로 보내 아예 관의 노비를 만들어버릴 것이다. 이순, 윤승순, 조린을 지방으로 귀양 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이자들의 가산을 모두 정물할 것이다. 뒤에 오인택은 신돈이 자신을 귀양지에서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쳤다. 그러자 신돈은 오인택의 철을 순군옥에 가두었다. 또한 판사복시사 옥천계가 오인택의 어린 아들을 길렀기 때문에 오인택과 공모했는지 의심하여 몹시 심하게 고문을 가하니 마침내 감옥 안에서 죽었다. 결국 도망쳤던 오인택을 잡아 곤장을 쳐서 봉수군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신돈의 제거를 공민왕에게 주청하려던 그들의 시도는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 결사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대체 어떤 세력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대개 이제 홍건적의 난이나 흥왕사 때의 이른바 공신이 됐던 그런 세력들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에는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신돈에게 밀리면서 이 밖으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세력들이고요. 경천은 목인길, 안우경 등이 다 무신 세력들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그 신돈에 의해서 이제 그 밀려난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돈을 제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모의와 가담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기록에 보면 신돈에 의해서 훈구를 내쫓고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당파가 날로 성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사람들이 내건 명분이 그런 명분이었는데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른바 훈구 세력들인 셈이죠. 자신에게 도전했던 일단의 세력을 일거에 제거한 신돈은 이제부터는 자신에게 충성을 바칠 인물들을 기용해서 친위 세력 강화에 나섭니다. 신돈은 11월에 이원구를 경상, 강릉, 삭방도의 찰방사로 임명하였다. 이원구는 본래 신돈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신돈이 공민왕의 신임을 얻자 이원구는 지방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어허, 지금 국가에서 현명한 동량을 뽑고자 하는데 어찌 돌아가려고 서두르느냐. 머물러 기다리도록 하라. 얼마 뒤에 신돈은 대호군을 제수하여 찰방사에 임명한 것이다. 그러는 한편으로 신돈은 자신과 원수진 사람들에게는 모두 보복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어서 신돈은 또 하나의 관직인 지인 자리를 측근 인사로 채웁니다. 이 지인이란 지방 행정을 맡은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성린이라는 지인 녀석이 내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 좋다. 니놈이 어찌 되는지 어디 한번 기다려보도록 해라. 신돈은 성성린이 지인이 되어서 자신에게 아부하지 않자 왕에게 그를 참소하였다. 주상 전하, 성성린이라는 자는 문제가 많은 자유옵니다. 그 자를 파직하시옵소서. 참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리하시오. 그리고 그 자를 쫓아낸 자리에는 임박을 임명하시옵소서. 임박이라 하였소? 그렇사옵니다. 임박을 지인으로 임명하시옵소서. 임박은 이상한 짓을 좋아하고 세상에 이름 내기를 좋아하였다. 그는 매양 신돈의 집에 드나들면서 신돈을 위하여 계책을 꾸몄고
그 종적이 괴이하고 수상하였으며 신돈을 성덕이라고 칭찬하니 신돈이 흐뭇해하였다. 임박은 지인의 취임에서는 왕의 뜻을 잘 살피고 신돈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잘 살펴 비위 맞추기를 잘하니 신돈과 나날이 친밀해졌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공민왕도 신돈을 어쩌지 못해서 그의 눈치를 살피는 일이 생겨납니다. 전하, 예문관에서 과거를 시행하기를 2번이나 추청 올렸사옵니다. 과거를 시행하여 모자란 관리들을 선발해야 할 것이옵니다. 과인도 그리 생각하는데 아니 신돈이 극구 반대하니 그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거를 시행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주상 전하, 이 나라의 임금은 전하이시옵니다. 그렇다면 과인이 첨의를 설득해 볼 터이니 이번엔 과거를 시행하도록 하라. 자, 입장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